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말이 나오고 직장에선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값이 급등하기 때문인데요. 우려도 높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과연 시작인지 아니면 끝인지 코로나가 몰고 온 자산 시장의 뉴노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은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 주식 시장도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출근하자마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자산 이거 과도하게 오르는 건 아닌지 자산 인플레이션 아닌지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물가가 오르고 일반 물가가 오르고 말하자면 2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 가격 상승 서로 경쟁하게 되죠. 물가하고 자산값이. 그 2단계로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그 구조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재 경제가 세계적으로 실물은 침체되어 있는데도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가 돼가지고 금융과 지금 실물이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물가는 오르지 않는데 즉 화폐의 일반적인 구매력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나 이런 그 실물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 교과서적인 자산 인플레이션과 양상이 다르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이미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비정상이라보다는 뉴노멀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난 2008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제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 바닥이 09년 2월이 바닥이었거든요, 주가가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11년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4분의 1이 없어진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구매력이 4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가치가. 우리가 흔하게들 현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얼음을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슬슬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4분의 1이 녹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우지수 같은 거 다우지수는 그렇게 한 4배 정도 올랐고 다우지수는 한 4배 정도? 예를 들면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45배 올랐거든요. 과거 10여 년. 미국은 집값 같으면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뉴노멀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시작이라면 10년 뒤에 과연 2030년에 어떻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교수님, 지난 미국에서 일어난 10년이 만약에 앞으로 한국에서 10년 동안에 벌어진다면 이런 엄청난 자산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벌어지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2004년 9월까지 소위 QE라는 걸 했죠. 금융화,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서 돈을 풀고 저금리를 유지를 했죠.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불과 4개월 만에 미국 연준의 금융자산이 연준의 총자산이 60%가 늘어났습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일이 지금 최소한 또 연준이 지난 9월 달에 이걸 금리를 낮추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최소한 3년은 간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그 장기 저금리를 이미 시장에 어나운스한 것 같고 최소한 3년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는 거죠. 구조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M1에 하고 비은행권의 MMF를 보태면 작년 9월 달에는 통화 증가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통화 증가율 5%. 그게 금년 9월 달에 25%가 됐거든요.
일 년 사이에 불과 223조 원의 돈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이 돈이 그냥 있겠습니까? 어디론가 예. 움직이면서 이 돈이 어디로 흐를 거냐? 네. 과연 식물 경제로 가서 소비와 투자로 흘러갈 거냐? 네. 아마도 코로나가 금년에 끝난다고 해도 소비는 아마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최대 우리 경제 과제가 앞으로는 소비 부진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연끌까지 해서 다 지금 그 빚을 졌는데 그 이자 갚기도 바쁘죠. 네네. 쓸 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네. 이 저금리 과잉 유동성 문제가 구조화이고 네. 예.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예. 간다는 얘기는 그 많은 돈이 어느 자산으로 가는데 그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일 가능성이 높고 과거 미국의 10년이 그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올해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특히 아파트 값이 오른 거는 네. 정부의 규제에 의한 그런 자산 인플레이션보다는 이거를 이 정부의 규제의 어떤 그런 반작용이기 때문에 24번씩이나 예, 그런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겨우 그러니까 이 18년 1월 수준을 회복한 거거든요. 불과. 코로나 터지고는 급히 올랐지만 과거에 비교하면 2018년 예, 수준에 2,600을 회복한 게 이게 18년 1월 주가를 지금 회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주가가 올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또 비하면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1월 달 같으면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16% 올랐는데 예. 11월 달에. 예. 그런데 그 MSCI 같은 그 글로벌로 따져가지고 12%가 올랐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런 그 지난 11년간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누적된 그런 그 거품을 안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이 자산 인플레이션의 끝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예, 인플레이션 한번 보름을 한번 짜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영리하다고 스마트하다고 하는 게 거의 네. 적절한 표현이겠죠. 네. 그런데 요즘 뭐 PER이거나 주가 수익 비율이나 뭐 버핏 지수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좀 과도하게 지금 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적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2009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S&P 그러니까 그 500 지수의 경우에 이 그 퍼가 14에서 40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네. 퍼가 S&P 500의 평균 퍼가 440입니다. 네, 10여 년 전 한 14에서 40% 올랐다. 14가 40으로 올랐고, 거의 뭐 그다음에 이상. 지금 그 소위 그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의 대 GDP 비율이 지금 200을 206입니다. 네. 이쪽 넘어서 이거는 거의 08년 위기에 지금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고 역사적 평균보다가 60% 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미국은 이 돈이 주로 연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 돈이 주가 간 것이 바로 이 그 신용이 낮은 고위험 채권 시장에 지금 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지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문제가 지금 그 하이힐드 반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터지면 금융 위기가 오는 거네요, 그럼?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터지면 여기에 주로 수익을 대고 있는 프라이빗 이퀴티라든가 사모펀드들,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가 터지고 헤지펀드. 그러면 여기에 주로 또 돈을 넣고 있던 보험회사라든가 펜션펀드가 터지고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이것이 이 도화선에 불이 붙는다면 08년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크라이시스가 올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을 지금 안고 있고 그럴 위험성이 조금 이렇게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구조적인 거죠. 미국이 안고 있는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배째라는 입장입니다. 배째라. 당신 연준이 계속 돈을 시장에 넣어주지 않으면 터질 수 있다. 터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말로 하면 네 죽고 내 죽고 할 건지 아니면 돈을 대줄 건지. 그러니까 부실 채권에 계속 돈이 들어가 있고 고위험 채권들이 지금 위기가
계속 예, 그 게임을 지금 연준하고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주식 시장은 계속 그걸 화력을 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네.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S&P 500, 이 버핏 지수라는 퍼가 많이 올라요.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신히 우리가 거의 그 2년 한 8개월 전 수준을 지금 회복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의 버핏 지수도 이제 100을 이렇게 뭐 넘어서면서 잠깐 과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꼭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주목하셔야 될 그 양상이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 그냥 시장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예.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예.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시장에 미친 큰 영향이 네.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요. 예. 전혀 예를 다르게 들면 나타나는 산업별로. S&P 500을 예를 들어 예. 보면은 이 S&P 500 전체로는 7.4% 올랐는데 7.4%. 네. IT는 거의 20% 올랐습니다. 20%요. 예. 그다음에 스몰캡은 5%밖에 안 올랐어요. 소형주들은 5%. 그러니까 예. 소형주들은 평균을 못 따라갔고 못 따라갔다는 거죠. IT는 평균의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산업별로 이렇게 탁 차이가 난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포스트 코로나에 일어날 가장 큰 주목되는 현상이 뭐냐? 양극화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나 증시가 다 예.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건 세계적 충격이기 때문에, 네. 예. 양극화가 상당한 심화될 거다. 심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에 연끌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줄을 잘못 쓰면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별로 산업별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캐치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 사례를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그러면 양극화에서 승자 쪽으로 가려면?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정부의 규제라든가 예. 또 그 아파트의 수급 문제가 이제 거기 중요한 네.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증권 시장하고는 이게 성질이 다르죠. 예. 예, 증권 시장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자주 할 수 있는 못하죠. 시장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르고 아마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은 우선 지난 11년간의 누적된 그런 그 거품을 네. 정리하지 이대로는 가기 어렵다. 정리할 때가 다가온다. 예, 그런 위험이 높은 반면에 금융 위험이 다가온다 예. 그런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그런 모순이 아직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은 부동산 시장에는 있지만 부동산 증권 시장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만 주식은 주식 시장은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 그런 면에서 그 주식 시장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시중의 돈이 예. 그런 경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증권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네. 그 중에서도 양극화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저는 무엇이 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우리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예. 자기 조건이 다르고 선호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지금이야말로 나침판을 봐야 할 때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든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든 네. 예, 가는 선택은 다르지만 다 공이 필요한 거는 열심히 나침판을 보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뭐 우리의 경제의 미래가 어떻고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미래가 뭐고 그러자면 내가 가진 조건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네.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침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의 부의 재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한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